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결혼한 지는 반년이 조금 넘었고, 현재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당분간 아이 계획은 없지만 그렇다고 딩크족은 아니에요.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시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아버님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남편한테 아버님을 모시고 살자고 제안을 했어요. 아버님은 한사코 거절을 하였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함께 살게 되었죠. 남편도 사실 시아버님만 남겨두고 결혼하는 게 걱정이었던 터라 제게 많이 고마워하더라고요. 남들은 홀 시아버지 모신다고 하면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님은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백이면서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우리 아버님과의 인연을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어요. 첫돌이 지나자마자 아빠가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가 났고 아빠는 퇴직금도 못 받고 맨몸으로 회사를 나와야 했죠. 저를 키우기 위해 부모님은 돈이 필요했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린 저를 외가에 맡기고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던 상가 건물에서 청소일을 시작했어요. 아빠는 공장에서 막노동도 하시고 수산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도 하시며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닥치는 대로 다 하셨지요. 하지만 벌이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제가 3살 때 돈을 벌러 간다며 집을 떠나셨어요. 가끔씩 연락만 맞죠. 아빠는 한 달에 2번 정도 엄마한테 생활비를 붙이셨어요. 두 분 모두 열심히 돈은 벌었지만 우리 집 형편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도 다닐 수 없었죠. 예쁜 원복을 입고 유치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동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저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았어요. 외할머니도 바느질로 돈벌이를 하고 계셔서 저랑 놀아주실 시간이 없었죠. 밥을 챙겨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이터에서 홀로 놀고 있는 제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의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왜 혼자 노냐고 묻더군요. 친구들이 유치원 가서 혼자 논다고 했죠.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유치원을 못 간다고요. 그 말에 아저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여기서 놀면 위험하니까 엄마 올 때까지 같이 놀아주겠다고 하더군요.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엄마가 왔고 그동안 잘 봐주셨던 아저씨는 엄마와 인사를 했어요. 저 빌라에 이사 왔어요. 아이가 혼자 놀길래 걱정돼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에 못 간다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부터 제가 돌봐줘도 될까요? 뜻밖의 제안에 엄마는 경계의 눈빛으로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사실 저에겐 따님 또래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약해서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유치원도 위험해서 못 보내고 있죠. 전에 한번 보냈다가 호흡곤란이 와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교사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애 엄마가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또래가 없어서 그런가 외로워해요. 따님이 와서 함께 놀아주면 좋겠어요. 엄마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곤 아저씨 번호를 받았어요. 그렇게 그날 집으로 왔어요. 저는 내심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엄마가 아저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바빠서 잊어버리셨다고요. 아저씨를 다시 만난 건 한 달 정도가 지난 때였어요. 그날은 엄마가 아침부터 다급히 저를 깨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다녀올 거야. 아빠가 몸이 아프시거든? 전에 놀이터에서 봤던 아저씨 기억하지? 그 아저씨가 너 돌봐주시기로 했어. 그렇게 저는 엄마 손에 이끌려 아저씨가 사는 빌라로 갔어요. 엄마는 저를 놓고는 급히 떠났고 저는 멀뚱거리며 그 집에 남게 되었어요. 아저씨와 아줌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줌마는 간식도 주시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셨어요. 하은이 6살이라며? 지민 오빠는 7살이야. 오빠가 다른 오빠들보다 몸이 약해서 하은이랑 뛰고 술래잡기 같은 거 못해. 대신 오빠랑 책도 읽고 TV 보렴. 지민 오빠는 아줌마 말대로 몸이 약해서 집에서 주로 생활했어요. 오빠 방에 들어갔더니 또래보다 마른 체형의 오빠가 책상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문득 제 눈에 책상에 꽂힌 공룡책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한참 공룡에 빠져 있었거든요. 어? 저거 아르헨티노사우루스다. 무심코 한 제 말에 오빠는 반가워하며
너도 공룡 좋아하냐? 라고 묻더군요.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니 그 다음은 술술 풀렸죠. 오빠도 공룡을 좋아해서 집에 공룡책이 산더미처럼 있었어요. 매일 그 책들을 꺼내보면서 얘기도 하고 아줌마가 만들어주신 간식도 먹고 수다를 떨다 보면 금세 시간이 갔어요. 어색했던 우리는 어느새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하루는 아저씨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되어서 다음날 엄마가 절 데리러 왔어요. 하나, 아빠가 바쁜데다 몸도 안 좋아서 아무래도 엄마가 아빠한테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럼 나는 누구랑 살아? 하은이는 외할머니랑 살게 될 거야. 전 울면서 싫다고 했지만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엄마가 아빠랑 열심히 일해서 하은이랑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때까지 하은이가 참아주면 안 될까? 엄마는 밤새 저를 달래고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외할머니 집에 제 짐을 옮겨주고는 아빠가 계신 곳으로 갔어요. 외할머니와 살게 됐지만 제 생활은 변한 게 거의 없었어요. 외할머니는 일을 하셔야 해서 저는 주로 지민 오빠 집에서 놀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침밥 먹고 나면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하루 종일 지민 오빠와 집에서 놀다 보면 어김없이 저녁 때가 되었고 퇴근한 아저씨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셨죠. 엄마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봤어요. 그러는 동안 아빠는 딱 2번 왔고요. 저는 그저 아빠가 바쁘셔서 자주 못 오시나 보다 생각했죠. 엄마 아빠는 절 볼 때마다 늘 미안해 했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말이죠. 비록 엄마 아빠는 곁에 없었지만 지민 오빠의 부모님이 늘 제 곁을 지켜주셔서 부모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진 않았거든요. 아줌마 아저씨는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고 놀러 갈 때도 꼭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어느 날은 지민 오빠네 할머니 댁에도 간 적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지민 오빠 부모님처럼 절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일만 하시고 저는 보는 둥 마는 둥 하시던 외할머니와는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지민 오빠가 부러웠어요.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과 입학식에 함께 가주신 분도 아줌마와 아저씨였어요. 지민 오빠는 먼저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빠는 항상 저를 데리고 등교해서 교실에 데려다 주곤 했어요. 오빠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함께 바깥에서 놀 수도 있게 되었어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6년 동안 거의 오빠네 둘째 딸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식도 역시 아줌마 아저씨와 중학생이 된 오빠와 함께 했어요. 꽃다발을 사오신 아저씨가 짜장면도 사주셨어요. 마치 단란한 가족처럼 말이에요. 그날 새벽부터 누가 저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어요. 외할머니였죠. 당장 옷 챙겨 입어. 무서운 얼굴로 낮게 소리친 할머니의 모습에 저는 기가 눌려서 영문도 모르고 일단 옷부터 입었어요. 제가 옷을 다 입자 할머니는 네 짐들이랑 옷 대충 넣었으니까 따로 챙겨야 할 거 있으면 빨리 집어넣어. 시간 없어. 저는 일단 책 몇 권과 소중한 물건들을 챙겨서 가방에 넣었어요. 다 챙겼다고 하자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채고는 집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보니 아빠가 타고 있는 택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빨리 가야 해. 어서 택시 타. 아빠는 저를 택시에 태웠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타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타자마자 택시는 출발했고 할머니는 제 뒤로 멀어져 갔어요. 놀랐지? 이제 괜찮아. 이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아빠 말에 깜짝 놀라서 할머니는 같이 안 사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같이 살기 싫다고 했다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택시는 동네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민 오빠와 아줌마 그리고 아저씨였어요. 인사도 못하고 온 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아빠, 나 아저씨 아줌마랑 오빠한테 인사도 못했어요. 인사라도 하고 가면 안 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랬더니 아빠는 바쁜데 귀찮게 한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나중에 다시 와서 그때 인사해. 지금은 아무 말 말고 눈이나 붙여.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수 있게 됐는데 기쁘지도 않니? 아빠 말에 저는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새벽길을 달려서 남양주에 도착했어요. 아빠를 따라 들어간 빌라에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딸 졸업 축하해. 엄마가 못 가서 서운했지. 그래도 엄마가 졸업 선물로 우리 딸 가방도 사놨으니까 마음 풀어. 이제 엄마 아빠랑 사는 거야. 좋지?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어요. 부산에서부터 몇 시간을 달려온 탓에 너무 피곤해서 동이 틀 무렵에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더라고요. 엄마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뭐가 어떻게 돼? 이제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엄마 아빠랑 사는 거지. 그럼 우리 부산에는 다시 안 가? 제 물음에 엄마는 표정이 싹 굳었어요. 거긴 못 가. 뭐 좋은 기억 있다고. 여기가 너 공부하기에도 훨씬 좋아. 아빠 다니는 회사도 안정적이고 엄마 청소할 때보다 지금 일하는 식당이 돈도 더 많이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산은 잊고 여기서 공부하고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러렴.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자 저는 털컥 겁이 났어요. 그 말이 꼭 다시는 지민 오빠네 가족들과 만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려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한 번 더 말을 꺼내봤어요. 그런데 엄마는 화를 내더라고요. 또 너 아까부터 그 집 식구들만 찾니? 너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게 된 게 싫어? 그 집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그동안 엄마랑 아빠는 너 하나 데려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밤낮 없이 죽어라 일만 했어. 그런데 부산을 왜 가? 싫어. 안 가. 부산에서는 힘든 기억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또 지긋지긋한 가난에 치여서 살기 싫어.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엄마 말을 따를 수밖에요. 저는 그렇게 남양주에서 살게 되었어요. 얼마 뒤 근처 중학교에 입학을 했죠. 처음에는 지민 오빠의 가족이 너무 그리웠어요. 같이 살게 됐다고는 해도 엄마 아빠는 여전히 바쁘셔서 저는 대부분의 생활과 학교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고 해결해야 했어요. 옆에서 늘 딸처럼 동생처럼 자상하게 챙겨주던 아줌마 아저씨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입학하고 처음 적응 기간에는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긴 하더라고요.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사귀고 나니 점점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서서히 부산에서의 생활을 잊게 됐죠. 친구들과 서울도 한 번 가봤는데 거긴 신세계더라고요. 왜?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지 그 뜻을 알 것도 같았어요. 그렇다고 노는 데만 빠져 산 건 아니고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사실 중학생 되고 어느 정도 자라면서 나는 부모님처럼 일만 하면서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에 못 갈 가능성이 높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는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성적도 중상위권 정도 됐어요. 다행히 고등학교 때 성적이 조금 더 올라서 대학을 노려볼 정도가 되었죠. 그렇다 보니 엄마도 욕심이 생겼죠. 엄마 아빠가 뼈 빠지가 일해서 전무대 정도는 지원해 줄 테니 열심히 공부해. 그 말에 저는 희망을 가지고 대입을 목표로 매진할 수 있었어요. 수능 점수 맞춰서 전문대에 원서를 넣었고 다행히 광고 관련 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졸업 후 바로 광고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었어요. 규모가 작은 곳이었지만 꽤 재밌게 일했어요. 일을 시작하고는 생활비에도 보탬이 됐고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이 제 대학 학비를 내느라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죄송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다 하는 소개팅도 한 번 못하고 연애 한 번 못한 채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친구들이 종종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라고 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만 연애하면 데이트 비용도 그렇고 기념일이다 뭐다 돈이 깨질 일 투성인데 제 형편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적어도 집에 매달 나가는 돈 걱정 안 하실 정도는 도와드리고 남자를 만나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 흐르지는 않는다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날은 그저 평범한 날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해 그날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사수가 제자리로 오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언니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는 분이었죠. 어머, 이것 좀 봐. 여기 시민 광고에서 찾는 사람이 너랑 이름이 똑같아. 언니가 제게 내민 건 지역 신문이었어요. 신문에 광고가 조그맣게 실려 있더라고요. 네모칸 위에 큰 글자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은 김하은. 초등학생 때까지 부산에서 외할머니와 살았으나 부모는 타지 생활 중이었음. 현재 나이는 23살에서 24살 정도로 추정. 지민 모친 위독 연락바람. 그 글을 읽는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잊고 지냈던 모습들이 떠올랐거든요.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지민 오빠의 모습이요. 몇 줄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절 찾는 게 분명했어요. 찾는 광고 아래에 적힌 번호를 몰래 적어두었어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제 와서 연락해도 될까?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인사도 없이 떠나와 놓고. 이제 와서 하지만 아주머니가 아프시다는 그 문장이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누군가 받았어요. 남자의 목소리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저기 혹시 이지민 씨 되시나요? 남자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저기 저 하은인데요. 신문 보다가 아주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해서 저는 울먹거리며 더듬거렸어요. 하은이? 정말 하은이야? 제가 그렇다고 하자 오빠는 들떠서는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몸은 건강하고? 부모님은 잘 계시니? 너 지금 어디 사니?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 거야? 오빠는 헤어진 지 며칠 안 된 사람처럼 다정하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오빠 미안해. 인사도 못하고 와서. 아줌마 아저씨가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말도 안 하고 떠나버려서 정말 미안해. 오빠는 미안해 하지 말라며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더군요. 다만 제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고요. 오빠, 아줌마가 아프셔? 제가 아주머니 상태를 물으니 오빠의 목소리가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음, 사실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는 못하는 상황이야. 암 진단 받고 나서부터 엄마가 네 얘기를 많이 하셨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오열했어요. 왠지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았죠. 저는 이번 주말에 당장 내려갈 테니 주소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 새벽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을 떠난 지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었죠. 오빠는 놀랍게도 오래전 그 집에 아직도 살고 있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고 조금 기다리니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어요. 건강하고 멋지게 자란 지민 오빠였죠.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아 주며 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안방에서 아저씨가 달려 나오셨어요. 아저씨는 저를 덥석 안고는 우셨어요. 아저씨,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저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아저씨는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와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안방에는 제 기억 속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늙고 초췌한 모습의 아줌마가 힘없이 누워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제 찾아온 게 너무 죄스러웠죠. 여보, 하은이 왔어.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하은이가 왔다고. 내 말 들려? 지민이 엄마. 아저씨가 아줌마를 살짝 흔들자 아줌마 눈이 힘없이 깜빡였어요. 아줌마는 눈을 몇 번 깜빡이시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절 부르셨어요. 하은아, 우리 하은이가 왔구나. 저는 그대로 달려들어 아줌마 품에 안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줌마 아파서 맛있는 거 못 해줘서 어떡하니?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웃을 수 있었죠. 그날 지민 오빠 집에서 다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면서 어린 시절을 추억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행복하더군요. 제가 광고회사에 다닌다고 했더니 다들 축하해 주셨어요. 오빠는 출판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말도 없이 떠난 거야? 다음 날 너희 집 가보니까 집이 싹 비어져 있고 너희 할머니도 사라지고 안 계시더라고. 정말 놀랐어. 아저씨 물음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 할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절 깨우셔서 데리고 나가셨는데 아빠가 탄 택시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 타고 남양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제가 부산에 가자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화를 내시면서 부산에는 절대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아저씨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지민 오빠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엄마한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부산을 떠났어야 했는지를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뜸 물었죠. 너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지? 그 모습에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 이제 어린애 아니야. 빨리 얘기해. 솔직히 말 안 하면 나 집 나가버릴 거야. 엄마는 난감한 듯이 저를 보시다가 한숨을 푹 쉬고는 얘기를 시작했어요. 부산을 떠나기 몇 달 전 엄마 아빠는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통 받으셨다고 해요.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요.
알고 봤더니 외할머니가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이 생겼던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일단 저부터 데리고 가기로 하고 외할머니는 나중에 정리 좀 되면 오시기로 했었나 봐요. 그런데 자식 보기 부끄러우셨는지 할머니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추신 거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할머니도 갔었으면 됐잖아. 어떻게 할머니만 거기다 두고 올 수가 있어? 어쩔 수 없었어. 내 자식 지키는 게 우선이었고 우리 집도 힘든 마당에 네 할머니 도박한 빚을 어떻게 감당하니?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알아채기 전에 연락 끊고 사는 게 최선이었다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게 사랑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외할머니였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그런 식으로 외할머니를 버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주말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도 저만큼이나 놀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우리도 소식을 들은 게 없어. 동네에서 아예 사라지셨거든. 아저씨는 괜찮으실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복잡한 마음을 떨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부산에 내려갔고 올라올 때는 늘 지민 오빠가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렇게 얼마간 서울과 부산으로 가던 오빠와 저는 조금씩 마음이 생겨났죠. 그러단 어느 날이었어요. 하은아, 오빠가 할 말 있어. 갑자기 이런 말 하면 당황스러울 거 아는데 그래도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나 너 많이 좋아해. 아주 오래전부터. 나랑 사귀지 않을래?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지만 내심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에 오빠의 대시를 받아들였어요. 지방 사정 때문에 연애를 포기했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욕심을 내고 싶었거든요. 연애를 시작하고 그제서야 저도 남들처럼 데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극장도 가고 도시락을 싸서 공원도 가고 야외 자동차 극장도 가보았죠. 무엇보다 바라만 봐도 가슴 따뜻해지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좀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 아줌마가 세상을 떠나셔서 1년 정도 애도의 시간을 갖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혼자 남으신 아버님을 혼자 둘 수 없어서 제가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제게는 아빠 같은 분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외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은 버리지 않으려고요. 끊어진 줄 알았던 지민 오빠의 가족들도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연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끊겨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을 옆에도 소중한 인연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혼 여성입니다. 전 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한참 공장에서 일할 때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고요. 그곳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참 이쁘고 친구들 만날 나이에 애도 없는데 결혼을 하냐고 말렸지만 그냥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싶었어요. 제가 보육원 보호시설을 돌아가기엔 컸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돈 몇 푼 쥐어주고 보호소를 나가라는 통보로 전 고시원에 살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부터인지 정말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발 누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먹고 사는 것보다 외로움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빨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실수였지만요. 연애할 때는 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가정 꾸리겠다고 약속한 그 남자는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돌변했어요. 주먹을 일삼는 건 기본이고 결혼을 하니 일하는 것도 때려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왔고요. 그러다 월세까지 밀리고 보증금을 다 까먹고 나서야 남편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일단 돈 모을 때까지 시댁에서 살자고 하는 겁니다. 저야 어쩔 수 있나요? 돈 없고 당장 살 곳도 없는데 시댁이고 뭐고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워낙 저를 아니 꼽게 보시고 부모 없고 천에 고아라서 면전에서 욕하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거 앞날이 더 걱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당하고 나서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팔자를 내가 꼬았구나. 고아로 자라서 사랑을 못 받으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 못하고 그저 사람이면 다 좋다고 졸졸 따라다니다가 결혼해서 시댁에서 개 취급도 못 받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부터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제 통장에다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집안을 탈출해서 이혼하고 새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독립적으로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외로움을 친구 삼아 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님이 저와 남편 몰래 노름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어떻게 노름판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에 그나마 하나 남았던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하다가 집이 법원에 넘어가 빨간 딱지가 붙고 난리가 난 겁니다. 돌아가신 시부께서 강원랜드에 온 재산을 탕진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걸 알아서 시어머니가 그런 걸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돈 좀 있는 거 다 달라고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다라면서 돈을 달라고 하자 남편은 엄마 적당히 해. 그거 중독이야. 아, 나도 도박하고 나도 빚쟁이야. 마이너스 통장에 지금 빚에 허덕여서 못 내는 이자가 얼만데 이놈의 집구석은 부모가 도움도 안 되고 아 진짜 살기 싫다 라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시모는 저한테 돈 모은 거 다 안다고 빨리 내놓으라고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몰래 돈 모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면서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참고 참았던 저는 폭발해버렸습니다. 어머니,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달라니요. 저는 땅 파서 돈 벌었나요? 저도 매일 진땀 흘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손목이 떨어져 나갈 듯이 일해서 번 돈이에요. 막말로 어머니, 제가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어서 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락바락 소리치시고 밥도 제 것만 쏙 빼놓고 하시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저도 너무 답답하고 지겨워서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정상적으로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면서 주먹으로 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왔습니다. 너무 서럽고 제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미련하고 안쓰러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그냥 엉엉 울기만 했어요. 저는 일하는 곳 근처에 고시원을 잡아 들어갔고 핸드폰을 꺼둔 채 거의 일주일간 죽은 사람처럼 일도 안 나가고 밥도 거의 안 먹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이혼은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진정시키고 정신이 조금 되자 저는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온 문자와 부재중이 다다다 오더군요. 전화를 키자마자 1시간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고 저는 안 받을까 하다가 이놈의 성격 때문에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갑자기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꼭 좀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리고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절 불러내셨어요.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한 곳이 위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습하고 건물도 없고 산들 사이에 도로만 뻥 뚫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택시를 타고 그곳까지 간 후 시어머니가 계신 곳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제대로 된 가로등 하나 없을 정도로 으슥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기억을 잃었습니다. 네, 제가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튼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실려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사고가 난 뒤 정신이 돌아왔을 때 병원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내가 사고 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2주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무리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깨어 있어요. 나 살아있다니까요. 나 지금 다 들려요. 간호사쌤, 의사쌤 목소리 다 들려요. 라고 외치고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눈물 나고 밖에서 안을 못 보는 투명색 통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맸던 것이죠. 끝없는 계단을 계속 걸어가고 누구 없어요? 라고 외치며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외치는 꿈을 꾸다가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또 외치고 몸을 움직이려고 했죠. 여기에 의식이 있다고 제발 나 좀 확인해달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몸 하나 입술 하나 꿈뻑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코마 상태에 빠진 식물인간이었죠. 저는 멀쩡하게 생각하고 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희미하게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 온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힘껏 외쳤어요. 어머니, 남편, 나 의식 있어. 나 몸이 안 움직여도 살아있다니까? 라고 외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압박감과 고통에 밀려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죽겠다 싶을 때 저는 의식을 잃었고 다시 끔찍한 꿈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였죠. 하늘은 검정색에 바닥에는 송곳이 박혀 있고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발에 피가 나도록 걷고 또 걷는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도 안 날 때 갑자기 꿈속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눈동자에 반응 오는데? 눈동자랑 손가락 반응 온다. 라는 소리와 함께 저는 꿈속에서 벗어나 다시 의식을 찾았어요. 그때 제가 기적처럼 눈을 뜨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드디어 저의 외침이 통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발가락, 손가락, 고개 돌리는 거, 눈 깜빡거리고 어눌한 말을 사용하는 등 점점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왔고 몸이 말을 안 들어 답답해 미칠 지경으로 그렇게 수위를 견뎠습니다. 형사로 추정되는 분께서 저에게 와서 물어볼 때도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말문이 트이고 앉을 수 있게 되자 저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저 다 들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저 정신은 멀쩡했다고요. 간호사쌤이랑 의사쌤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들었고 저 담당 간호사분이 성이 최 씨라는 것도 기억해요. 저희 남편이랑 어머님이 저 한번 면회 온 적 있었죠. 저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상태 계속 안 좋았고 그때 어머님이 그랬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다 기억한다고요. 라고 울부짖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온갖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은 진정하라고 이렇게 힘쓰다가 다시 몸 상태 안 좋아진다고 지금은 무리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며 저를 진정시켰고 제가 진정이 되자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날 제가 교통사고 당한 이유를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요. 도박 빚에 허덕이던 시모와 남편은 저를 사고 내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더군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야기하자면 남편이 노름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 보험 사기 같은 걸 해서 돈을 꽤 모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그걸 시모에게 말해서 시모와 남편이 저를 대상으로 그 짓을 꾸민 거였어요. 저에게서 나온 돈을 일정 부분을 그 보험 사기 일당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남편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차로 저를 친 거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장소까지 저를 유인한 거였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충격이었어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목숨을 그렇게 쉽게 앗아가려고 하더니 치가 떨리고 분노가 올라왔어요. 당장 찾아가 따지고 싶었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근육이 다 빠져서 혼자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친 자동차가 도난된 차였고 그 장소에 CCTV가 하나도 없어 뺑소니로 범행을 못 잡을 뻔했다더군요. 본인들이 안 잡힐 줄 알고서 시모와 남편은 뻔뻔하게 저에게 면회와서 남아있는 저의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 지인이 다른 사기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모와 남편과 함께 꾸민 일들이 들통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모와 남편은 지금 영장 발부되어서 구속수사 받고 있다고 해요. 못해도 징역형이라고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감옥에 갈 거라고요. 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일이 TV에서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저는 한동안 충격으로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심리치료 과정을 병행하며 몸을 추스렸어요. 오랜 시간 근육을 못 쓰고 혼수 상태였기에 계속 재활훈련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모의 소송 과정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죠. 내가 부모 없는 고아라고 이 세상에서 없어서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한 시모와 남편의 생각이 너무나 고약하고 못돼서 꼭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저의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시모와 남편은 징역형이 떨어져 지금 콩밥 먹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통원하면서 언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세상이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요? 저는 직접 당해보니 정말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냥 믿을 건 제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국가에서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한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정말 외롭다고 가정 이루고 싶다고 아무나 만나서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 꼴까지 났네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고아원 시설 출신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사람 가려서 만나요. 힘들어도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첫 아이를 낳은 2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 너무너무 사이다스러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해보고자 글을 올려요. 글이 길어질 것 같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식 올린 지 1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올해 3월에 출산을 했습니다. 잘생긴 왕자님이고요. 시댁 친정 식구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 아가씨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시라 연애 때부터 쭉 시집살이 눈치주기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첫 출산 축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커가면서 솔직히 제 판박이에요. 딸은 아빠 닮고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데 처음 태어났을 때는 남편 얼굴이 조금 보여서 남편을 닮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제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눈이 아주 제 판박이라 처음 딱 봤을 때 제 얼굴이 보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더 자세히 보면 남편 닮은 부분도 많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부모님, 아가씨, 남편은 서운한 소리 하나도 없었고요. 오히려 저 닮아서 다행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남편이 좀 험악한 인상이라 그런데 결혼 준비 때부터 시어머님이 안 하시던 시집살이를 자꾸 시고모님이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고모님은 시아버지의 누나이시고 성격이 좀 드센 편이십니다. 반면에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말투도 고상하시고 큰 소리 내실 줄 모르고 유순하신 분들이에요. 시고모님은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일반인들보다 더 크고 같은 말을 해도 떽떽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어른 두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말 그대로 떽떽거린다고 하는 게 가장 비슷하겠네요. 아무튼 목소리도 크고 말투도 떽떽거리시고 엄청나게 드센 분이세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고모님, 시고모부님, 그분들 자녀들, 손주들까지 데리고 큰 식당 예약해서 밥 먹은 적이 있었는데 종업원에게 떽떽거리시고 별것도 아닌 트집을 잡고 구박을 하시길래 너무 창피했습니다. 음식이 주문이 하나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한참 기다린 것도 아니고 다행히 중간에 확인을 해서 첫 주문보다 3분 정도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하면 여기 와서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겠냐는 둥 서비스를 줘서 마음을 풀어주라는 둥 트집을 잡으시길래 보통 아니다 느꼈죠. 남편도 시고모님 별로 안 좋아해요. 다만 시아버님의 하나뿐인 형제이시니까 시아버님이 계속 왕래를 하시기 때문에 싫지만 가끔 만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른 분들은 다 별세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어머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본인이 시키려고 했었네요. 앞으로 그럴 일 없으니 과거형으로 표현을 할게요. 결혼할 거라고 인사드리는 날에는 저희 부모님이 뭐 하시느냐, 두 분 다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냐,
심지어는 처음 얼굴 봤는데도 저희 부부 자녀 계획까지 본인이 일일이 다 정해주시더라고요. 시골리고 무조건 신혼여행 가서 만들라고 본인이 계획까지 짜주더라고요. 아들을 낳으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부관계하는 게 아들 낳을 확률이 높다나 뭐라나. 시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누님 그러지 좀 마소, 애 잡겠소 라고 한마디 하셨더니 특유의 떽떽거리는 말투로 내가 뭐 못할 소리 했나? 집안 어른이 이런 말도 못하나? 하면서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시고 결국 남편이 짜증내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는 핑계로 저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얘기 나누니까 본인도 고모 싫다고, 다만 아버지가 고모를 못 끊는데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보고 지내는 거라고 아까 그런 말 듣게 한 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기분이야 나빴지만 어차피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고모인데 딱히 휘둘릴 일 없다고 생각해서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시고모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하고요. 저희 아들이 저 닮았다는 얘기에서 딴 데로 샜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희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는데 시고모님은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아기 보실 때마다 우리 남동생 판박이네. 너희 시아버지 닮아서 미남이다. 우리 조카 닮아서 머리 하나는 똑똑할 거다. 이런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정작 시아버님이나 저희 남편은 본인들 안 닮았다고, 우리보단 저를 더 많이 닮았다고 그랬는데도 꿋꿋하게 무슨 소리가 닮은 데가 어디 하나도 없는데 하면서 역정을 냈습니다. 무슨 아기가 엄마 닮았다는 소리가 욕인가? 욕이라도 들은 것처럼 역정을 내서 저도 기분이 아주 나빴죠. 그래서 제가 듣다 한 번은 우리 아들 눈이 저랑 아주 똑같이 생겼는데 안 그래요? 아기 데리고 밖에 나가면 마주치는 사람마다 엄마 눈이랑 똑같다고 신기하다고 하던데요? 이러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눈이 저랑 판박이인 건 반박을 못하겠는지 사내놈 눈이 개집애 같아서 어디다 쓰나, 나중에 성형시켜줘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곧 죽어도 절대 저 닮았다고 곱게 인정은 하고 싶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결혼할 때 끼어들어서는 혼수, 예단에 대해서 훈수를 두고 시부모님도 안 하는 훈계질하기, 옷차림, 머리 스타일 지적 등 판에서 볼 법한 크고 자잘한 시집살이는 시고모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시어머니 말씀도 아니고 시고모님이니까 무시하고 네네, 아니요, 네 이렇게만 반응했고요. 항상 뒤에서 시부모님이 제 손잡고 미안하다 사과하시고 다른 집 시부모님보다 몇 배, 10배로 더 잘해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고모님 헛소리도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늙으신 분이 얼마나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면 남의 집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나 하려나 애잔하다 식으로 무시하고 넘길 정도가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고모님 생신이라고 다들 본인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저희 시부모님 댁으로 쪼르르 와서 이거저거 먹고 치우고 가는 일이 없었기에 시어머니만 고생을 하셨는데 잘됐다 싶어서 아기도 데리고 시고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좀 얻어먹어보자 싶어서요. 가니까 시고모님, 시고모부, 그 집 자식들, 손주들까지 죄다 와 있어서 사람은 많고 북적거리는데 음식을 아직도 준비 중인 거예요. 저희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저랑 시어머니한테 음식 좀 도우라는 거예요. 웃긴 건 시고모님 딸은 놀고 있고 그 집 며느리 혼자 음식 중이었습니다. 시고모 식구, 저희 식구를 합치면 거의 10명 이상인데 그 음식을 그 집 며느리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1차로 저희 식구들이 기분이 상해 있었고 표정이 솔직한 남편은 이미 얼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른이신 시어머니 손으로 시고모 생일상 만드는 건 보고 싶지 않으니 아기는 남편에게 맡기고 저 혼자 며느리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 집 며느리도 딱 2번 봤는데 표정이 울상인 게 너무 속상했네요. 마침 불고기 12분을 하고 있길래 불고기만 만들고 나머지 음식은 배달시켜 먹자고 했습니다. 돈은 시고모님 카드로 긁든 말든 미쳤다고 둘이서 12분 요리하려면 내일 아침에 완성할 것 같다고 했더니 그 며느리분은 울상인 얼굴로 그래도 될까요? 하더라고요.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며느리에게 화난 게 아니라 평소 며느리를 얼마나 하녀 취급했으면 그래도 될까요? 라는 답변이 돌아오는지에 대해 울분이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열받은 상태로 불고기 팍팍 만드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부엌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시고모님 장난하시느냐, 둘이서 무슨 10인분 생일상이냐, 불고기만 만들고 나머지는 알아서 배달음식 고르라고 해라 하니까 남편 말없이 배달음식 책자 꺼내서 주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배달음식이 오니까 다들 응? 무슨 배달? 이러는데 남편이 시고모한테
고모, 조카가 족발 좀 먹고 싶어서 시켰어. 조카, 족발 좀 사줘. 나이에 맞지도 않는 때를 쓰니까 하는 수 없이 카드를 건네줬고요. 남편이 그 카드를 계속 손에 쥐고 있다가 족발에 이어 피자, 치킨, 분식 배달을 주르륵 오는 대로 다 긁어버렸습니다. 시고모네 식구들이 배달음식 올 때마다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시키느냐, 다 못 먹는다, 난리치고 남편은 이미 시켰는데 어쩌라고요 식으로 다 카드를 긁어버렸고요. 결국 생일상에 올라온 음식은 나랑 시고모 며느리랑 만든 불고기랑 나머지는 죄다 배달음식이었죠. 시고모가 이러려고 배달음식 시킨 거냐고 나랑 며느리를 쏘아보길래 남편이 딸랑 둘이서 무슨 생일상을 차려, 내일 아침에나 돼야 생일상 받을 것 같길래 내가 배고파서 그냥 배달시키자고 했어. 이런 식으로 보호해줬습니다. 더 웃긴 건 시고모네 딸이랑 아들, 사위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배달음식 온 것도 눈으로 쓱 쳐다보고 말길래 남편이 시고모 딸이랑 아들한테 야, 너희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까도 너희 새언니, 형수님이 부엌 들어가서 일하는데 바닥에 자빠져 놀고나 있고 밥 먹으려면 너희가 밥상 차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남편 성격에 자주 있는 일인지라 그 집 딸 아들이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배달음식 포장 벗겨서 세팅을 했고요. 옆에서 시고모부님은 허허 너희 땡땡이 오랜만에 보니까 사람 구실을 하네 라면서 눈치도 없는 사람처럼 굴어서 더 웃겼습니다. 한술 더 떠서 시고모 딸내 아기가 4살인데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난리를 쳐대길래 남편이 야, 니 애 못 뛰게 해. 여기가 무슨 학교 운동장이냐? 정신 사나우니까 조용히 시켜 하니까 시고모 딸이 찍소리도 못하고 애 조용히 앉혔고요. 아무튼 밥상 엎어버리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렇게 불고기랑 배달음식을 다들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시고모님의 떽떽거리는 말투로 저를 시집살이 시키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 생일상을 배달음식으로 받은 게 안 잊고 오셨겠죠. 또 저희 아들 보면서 쟤는 내 남동생을 닮았다, 내 조카를 닮아서 다행이다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누가 묻지도 대답도 안 했는데 혼자 계속 주야장천 쟤는 우리 남동생, 어릴 때 이랬는데 그 점을 닮았고 우리 조카의 어떤 점을 닮고 너무너무 다행이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음식 보이면서요. 그럼 저 닮았으면 안 다행이었나 보네요. 제가 거기서 또 받아쳤습니다. 이게 화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닮았다고 하던데 유독 시고모님만 안 그래 보이나 봐요. 했더니 떽떽거리시며 너는 무슨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답을 딱딱해야 되냐? 아비 없이 자란 게 티가 난다 라는 망언을 하셨죠. 그 말에 저도 놀라고 다들 놀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기가 절 닮았다고 아비 없이 자라서 티가 난다니 순간 열이 확 달아올라서 화가 났는데 저보다도 앞서서 남편이 갑자기 밥상을 들어서 엎어버리더라고요. 밥상이 다리 긴 밥상이 아니고 옛날에 바닥에 앉아서 먹는 다리 짧은 큰 밥상이에요. 엎어버렸다는 표현은 과장되긴 하지만 밥상 한쪽을 손으로 들어서 음식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저희 반대쪽에 시고모가 앉아있었기에 음식들은 시고모 무릎 위로 쏟아지고 난리였고요. 그 주변에 앉혔던 시고모 가족들도 난리였죠. 남편이 씩씩대면서 고모 진짜 해도 해도 경우가 없네.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해 라면서 삿대질하면서 역정을 냈고요. 그런 남편 모습도 저도 놀라고 다들 놀라고 아기들은 울고 아수라장이죠. 시고모는 상황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틀린 말 했나? 전현이 아비 없이 자라서 집안을 망치네 하면서 욕하시더라고요. 당사자인 제가 제일 황당했죠. 저희 친정아버지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거든요. 이미 가정교육 다 끝나고 사회에 나가 있는 나이인데 대체 무슨 티가 나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 돌아가시고 살아가면서 난생 처음 듣는 말이기에 충격이 너무 컸고 서러움보다는 어이없음 또는 열받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시고모가 주제도 모르시고 계속 저렇게 욕질을 하니까 남편이 밥그릇 하나 들어서 그걸 그대로 시고모한테 던졌습니다. 다행인지 시고모한테는 안 맞고 비켜 날아가서 TV 서랍장에 맞고 깨졌습니다. 그제야 시고모 입이 다물어지셨고요. 시고모부님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도 안 지고 뭐? 내가 고모부한테도 한 그릇 던져줘?
똑같이 대들었고요.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저랑 시아버지가 남편 붙잡고 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안고 멀찍이 부엌 쪽으로 피신해 계셨고요. 멍청이 같은 시고모 딸 아들 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본인 부모는 내버려두고 본인 자식들만 쏙 데리고 소파 옆으로 피신 갔고요. 남편이 그쪽에도 삿대질을 하면서 야 너희도 싹수 없는 것들이야. 어디서 감히 남의 부인한테 너희 애미 생일창 차리게 해놓고 자식 새끼들이 놀고 먹고 있어. 시고모 아들한테는 한심한 놈아, 네 부인은 이 집 종년처럼 굴려 먹어도 모르겠지만 내 부인은 아니거든. 싹수 없는 놈은 어릴 적부터 본인 부인, 자식 새끼, 부모도 못 챙길 게 뻔히 보였어. 남자 놈아, 창피한 줄 알아라. 딸한테는 너는 같은 여자면 같이 부엌 들어가서 일하던가 왜 혼자 자빠져 자고 있어? 본인 필요할 때나 오빠 거리면서 되지도 않는 애교나 부리고 평소에는 고개도 까딱 안 하지. 제 엄마랑 아주 똑같아. 저거 나중에 네 딸도 똑같이 키워라. 대충 이런 식으로 욕설도 섞어서 화를 냈고요. 제가 상대할 것 없다고 얼른 집에 가고 싶다고 팔을 여러 번 잡아 끌면서 말리다가 결국 울어버렸네요. 왜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친정 아버지 욕을 들어서 아님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고 낯설어서인지 제가 막 울면서 여보 그냥 집에 가자. 어머님 아버님 집에 가요. 대충 이렇게 울었습니다. 쓰다 보니 부끄럽네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놀랐던 건 평소 유순하시던 아버님이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시고모한테 아버님이 누님 오늘부로 난 누님 안 볼 거요. 우리 며느리 아가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고 며느리 아가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를 알긴 해요. 난 내 인생 중에 잘한 일을 꼽으라면 그 중에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를 아가를 결혼시킨 건데 이번 일로 며느리 아가가 우리 아들이랑 사내 못 사내 사이 틀어지면 누님을 절대 용서 안 할 거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난 누님이 없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집도 오지 말고 애들한테도 연락하지 마소. 설령 연락하면 그때는 우리 아들이 한 것보다 더한 짓 할 거니까 보지 말고 삽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버님도 그 상황을 같이 겪었고 장례식 때도 오셨거든요. 시어머니도 울면서 아가씨는 나한테도 그리 시집살이를 시키더니 우리 며느리한테도 시키다가 이렇게 망신당하고 벌 받는 거예요. 라고 울면서 소리 지르셨고요. 아무래도 어머님도 신우한테 시집살이 당한 게 많으셨던 듯 합니다. 뭐 안 봐도 너무 뻔한 레파토리예요. 이렇게 하고 짐 챙겨서 시부모님이 우리 데리고 시고모 집을 나왔습니다. 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차에 타서도 엉엉 울고 아기도 울고 시부모님들도 마음 아파하는 게 보여서 더 슬펐어요. 지금에야 웃으면서 쓰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이 일로 남편, 시부모님 자리에도 없던 아가씨까지 저에게 계속 미안해했고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너무너무 미안해 하십니다. 하지만 전 제가 시고모랑 그 집 자식들한테 못한 말을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대신해줘서 정말 괜찮아요. 너무 속 시원하고요. 연애할 때도 남편이 한 성격 했던 사람인데 그 성격이 결혼해서도 요긴하게 사용할 줄은 몰랐네요. 속 시원합니다. 물론 저한테는 화 전혀 안 내는 사람이고요. 아무튼 그 후로 시고모 쪽이랑 연락도 안 하고 삽니다. 항상 통보도 없이 시댁에 불쑥불쑥 드나들어서 어머님도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은데 한결 편해 보이시고요. 남편은 혹여나 연락이 오면 언제든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네요. 그때는 밥그릇이 아니라 국그릇도 던져주겠다고 하네요. 어쨌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 거니까 마음이 조금 아프기는 한데 워낙 시고모님 만날 때마다 소소하게 상처를 받았던 터라 차라리 이제는 얼굴 안 보면 상처라도 덜 받게 생각이 들어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언행이 과격한 부분이 있지만 평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셨던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정확히 시고모님 생신은 지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영근차 언급하신 거고 그 후로 시고모님은 연락이 없는데 어제까지 시고모부님이랑 그 집 딸이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하셨고요. 시고모부는 부재중 전화 3통, 그 집 딸은 카톡으로 처음에는 저랑 얘기 좀 해요 식으로 차분하게 연락이 오다가 내가 읽고 무시하니까 싫은 소리를 조금씩 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요. 어제까지 통틀어 카톡 한 5개 짧게 한 문장으로요. 뭐라고 하려나 두고 보려다가 어제 시고모님이 부재중이 또 찍힌 거 남편이 보고 카톡 내용까지 남편에게 말했고요.
그 때문에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다시 시고몬에 가서 한판 한다는 거 제가 그냥 차단하고 무시하겠다고 해서 안 갔습니다. 당한 게 분해서인지 아니면 오해를 풀고 다시 연락하고 싶으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시고모 가족들이랑 아예 연락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 남편 모두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시댁에 가도 시고모님 안 뵈도 되고 너무 살 것 같은 심정이에요. 명절 때나 연락 오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다시 연 맺지 않으려고요. 당분간 마음이 풀릴 때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렇게 안 만날 생각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저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